그러니까 이런 다변화된 질서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야당의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국익이라는 과제 하나로 묶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김장 콤비라고 하던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분들은 야 중국을 상대로 너무 저질 언어를 많이 발설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는 최근에 그 조선일보였나 TV조선이었나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이게 중국이 지금 몰래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 불법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TV조선에. TV조선이지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교정을 해야 되는지조차 진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제도와 뭐 이런 상식을 다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네. 몰래 어떻게 사나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그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예로 들었는데 국가별로 이제 그 뭐 한 거를 보니까 11위더라고요. 중국이. 예. 10위권에도 못 들어요. 맞아. 중국이 삼성전자 사들인 게 예를 들면. 아, 그럼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문가를 좀 데려와라. 김민수가 얘기하는 전문가 어디서부터 교정을 해야 되는지조차 말도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이 장동혁과 김민수가 여러모로 조금 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결이 딱히 맞지 않아요. 신동욱 의원도 수석 최고위원회 점잖은 속하죠. 편이고 장동혁을 딱히 이렇게 오히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도 이를테면 뭐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도 그렇고 뭐 나머지도 양양자, 딱히 뭐 양양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기대 때라고는 윤호개인에 같이 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았던 네. 김민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수랑 같이 윤석열도 가가지고 5분 동안 지지 하면서 5분 동안 지지 짜고 지금 뭐 이런저런 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실제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말을 하나같이 깨알같이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혐중정서 유포인데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어떤 거?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혐중 정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주의 주장을 현미경으로 보면 오류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네. 일부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타깃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뉴스를 정말 매일 보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신호는 뭐냐? 저도 이제 그 명절에 고향 내려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은 뉴스 잘 안 보는 저관여층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젊은 그렇죠. 층. 이게 물타기가 됩니다. 아 실제로 못하게 그러니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인은 근데 나도 좀 싫어 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과 자연스럽게 뭔가 물타기가 돼요. 아, 내 마음과 일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는 뉴스를 잘 안 보고 몰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중국인은 그냥 밖에서 보면 좀 별로 안 좋은 감정이야. 근데 국민의힘에서 중국인 관해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저 말은 일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가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야, 그런 그러니까 상황적인 이게 쉽게 건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선동은 쉽고 설득은 어려워요 원래. 맞아요. 이게 그거 왜냐하면은 명언이네 명언. 감성과 정서에 기대서 하는 것과 이거 이성과 논리로 하는 거는 완전 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김민수나 이거 모를까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일보가 보도한 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10대 극우화 보면은 20대들보다 10대들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제로 응답 결과 한국일보가 여론조사가 같이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치 고관여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보도가 계속 이게 흘러가듯이 나와도 주입이 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제도권 공당의 최고위원이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가 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데 이 선동과 음모론에도 저는 정성이 좀 더 필요하다. 좀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도 추론이고 아무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동을 그렇지, 하니까 맞아요. 이 참 어느 정도까지 더 밑바닥을 보여줘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딱 요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혐중 정서라든지 뭔가 이렇게 국민들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특정 감정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혐중을 먼저 주장을 해요. 근데 혐중 이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렇지. 중국을 탁 찍어서 중국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사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혐중하냐 뭐 이러면은
내가 혐오한 걸 갖고 와봐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갖고 오면은 싹 바꿔가지고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너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논의를 못 합니까? 또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최근에 아니, 김은혜도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김은혜도 보세요. 그냥 그 아나운서 발성 쓰면서 그 톤으로 부동산 쇼핑, 아니 외국인 의료 쇼핑하고 네. 있다. 중국인이. 아니 그때 중국인 투표권 관련해서도 결국은 본인들도 그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럼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려면 외국인 투표권이라고 던져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중국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좌표를 찍고 그쪽에 대해서 혐오는 저쪽이야 라고 좌표를 먼저 찍은 다음에 문제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또 주장을 바꿔가지고 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통 통상의 어그로 방식이라고 하고 더 이상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또 본인의 주장을 바꾸면서 꼴대를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그리고 예를 들면 김민수,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런 부류들이 이걸 잘 써요. 왜? 맞아요. 언론에서 또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저는 정치 행태 자체를 제가 이제 반정치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반정치 수법은 이제 우리가 다 연구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 뿌리 뽑는 일만 남지 않았나. 아니, 너무 해로운 겁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은. 진짜 말씀하신 반정치 수법이라는 게 맞는 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장동혁 대표가 최근 사석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 정치인 중에 김민수처럼 감성을 자극할 사람이 없다. 저평가된 최고 우량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수가 지금 그 윤어게인의 아이돌 취급을 받는다고. 윤어게인의 그러더라고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돌 아니에요, 돌? 아니, 아이를 빼고 아이는 스펠링 아이고 그냥 돌 같은데 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다 지금 실제로. 윤어게인 세력에게. 윤어게인 세력에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장동혁 대표도 본인도 그 연설에서 한번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러면서 눈이 약간 광채가? 예, 광채가 났다 좀 희번덕 됐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한 표현이다. 희번덕 이렇게 됐다. 평소에 안 쓰는 했잖아요. 단어인데. 김민수도 그랬어요. 맞아요. 김민수도 그때 연설할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묘하게 자기들끼리 닮은 거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윤어게인에 기대 가지고 둘 다 당선이 돼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연대 김장연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 근데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건데 저도 이제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코드와 연결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희번덕거리면서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 들거든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논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이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맨날 김건희 무속 믿고 가장 기독교랑은 거리가 먼 한 짓을 한 건데 지금 윤어게인들은 그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신인규 대표는 사실은 종교에도 조예가 깊은데 이런 두 사람의 행태에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물질주의라든지 세속주의 그게 이제 팽창되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고 정치 권력과 결탁을 했고 또 정치권에서는 교회가 사실은 이게 동원 체제가 쉽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론 좀 약간의 사이비 쪽으로 가면은 그쪽은 더 동원이 쉬운 거고 통상 대형 교회들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누구 찍어라 누구는 악마다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 사실 뿌리를 찾고 가면 황교안 때부터죠. 그때 정강훈하고 손 잡으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더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기독교와 이게 맞닿으면서 참 그 논리적인 배경을 제공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 배경. 그러니까 선민사상 내지는 선악주의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선하고 저쪽은 다 때려잡자라는 게 너무 설명하기가 쉬운 편하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떡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하나씩 나눠 먹거든요. 굉장히 함께 공동체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묘하게 이게 좀 미국 한미동맹하고 좀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런 좀 공산주의를 좀 터부시하는 그 맥락이 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이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기독교랑 결합이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 이슈죠. 사실은 북한이 종교 탄압을 하고 전체주의 독재 국가다 보니까 그거랑 또 맞물려 가지고 기독교가 사실은 북한을 또 악마화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이건 한국 기독교의 성찰도 필요한 사안이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은 빨리 저는 정치적으로는 위헌 사유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볼 때는. 되게 뜬금없고 좀 그러니까 뜬금없는 궁금증인데 네. 극우 기독교 세력은 지금 우리가 본 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항상 기독교만 있고 불교나 이런 데는 또 없나 보네요. 동원 체제가 쉬우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특히나 이 소위 말하는 성경이나 신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목사 말 자체에 대한 권위에 사람을 따라가는구나.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김성환 목사 그러면 그분은 알아. 그러니까 마치 그 교회가 그 목사 그렇구나. 개인의 걸로 인식을 많이 해요. 근데 성당은 안 그러죠. 성당은 이제 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티칸부터 해가지고 쭉 전 세계에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성당이라 그러지 맞아. 거기 주교 분에 대한 이름을 먼저 앞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가장 자본주의화 된 게 이 개신교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개신교. 뭐냐면은 이거는 가톨릭은 완전히 세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황이 있고 각 국마다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있고 주교 있고 각 이제 신부들이 있고 신부들도 뭐 여러 이제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이제 위계 조직이니까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기경을 구워 삶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개신교는 원래 프로테스탄트가 출발 자체가 이런 중앙 조직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각계약진을 해가지고 각자 영업해가지고 각자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개신교의 한 20% 정도를 극우로 좀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국민일보가 여론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시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가톨릭 조직이 다 만약에 극우하고 손을 잡으면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각자 영업을 하는 거니까 이 교계의 개신교의 전체 평판에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영업만 잘하면 되는 거야. 천주교는 그냥 그 종사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성직자분들이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교회 쪽은 자영업이죠.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여기가. 한 방에 이해가 간다. 네, 근데 저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기독교도 사실은 개신교라고 따로 뛰어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종교개혁 통해서 이제 나온 조직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도 사실은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본인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맞습니다. 절대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전광훈이 한기총 회장 되고 또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치 권력화되면서 그 교회들이 사실은 그 신도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크고 과다대표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기독교의 정신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실 정치와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두 분 설명이 좋아가지고 잘 이해가 됐고 네.